하나금융교육연구소의 곽영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서도 날씨가 참 쌀쌀했었잖아요. 근데 오후에 오다 보니까 제가 오는 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나고요.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비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이나 그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제가 90년대 중반에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가 텔레비전을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96년인지 7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척 추웠을 때니까 연말 아니면 연초였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일본 NHK 텔레비전을 위성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년경제 대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뭡니까?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했죠. 야, 이게 뭐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일본에 내노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지하게 많이 초대된 것 같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10명도 넘게 이렇게 초대가 됐던 것 같아요. 긴 테이블에 양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회자가 그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들 앞에 도화지 한 장하고 그 매직을 놨으니까 거기다가 각자들 자기네 기관에서 전부 경제 전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망치가 얼마인지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이렇게 올려서 보여줄 때 보니까 1%대 혹은 2%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아마 컨센서스는 1%대 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자기 순서가 되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1.5%를 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출이라든지 소비, 투자 이런 수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전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한두 명 남았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의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튀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도화지 자기 순서가 됐으니까 이제 몇 퍼센트 적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올렸는데 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지를 않고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기 다 읽을 줄 아시죠? 파국입니다. 파국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0년대 초에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였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부실 채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그 부실 채권을 좀 과소평가를 했어요. 별로 그렇게 안 클 거다라고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분명히 몇십조, 몇백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나면 은행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기관들의 손발이 전부 묶이게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면 가게나 기업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제가 침체가 되겠죠. 경제가 침체가 되면 부실 채권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면 일본 경제는 여기 와 계신 나머지 이코노미스트들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가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지 않을 거다. 파국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파국의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당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일본말로 파국의 시나리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우에쿠사 가츠 히데라고요.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30대 후반입니다. 아주 혈기 왕성할 때고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최고로 가는 이코노미스트가 쌍벽을 이루는 이코노미스트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20년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우에쿠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장기 침체를 그 원인이 뭔가를 밝혀서 이야기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쌍벽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이 2명이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일본 이코노미스트계는 저 2사람이 요분은 30대 후반, 요분은 40대 초반의 젊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쌍벽을 이루었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 2분들이 또 노무라 종합연구소 출신이에요. 같은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둘이 사이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리차드 쿠라는 사람은 실은 중국계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쿠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이 밸런스 시트 불황,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말은 뭐 그전부터 일본에서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5년 전 일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 리먼 사태라고 아시잖아요.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마틴 울프라는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거의 뭐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리처드 쿠의 그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는 것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화된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왜? 리처드 쿠가 얘기하는 밸런스 시트 불황이 일어날 테니까 라고 하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리처드 쿠는 지금 거의 아주 대단히 높은 반열의 이코노미스트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이 순환론을 얘기할 때 우에쿠사는 파국을 얘기했거든요. 이 일화를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화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앞서서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당연히 미국, 유럽이겠지만 별 죄도 없으면서 타격을 되게 많이 받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갭이라는 게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우리나라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 파급 경로는 대체적으로 한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물 경제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융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리만 사태라는 건 결국 리먼이라고 하는 IB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망한 거고요. IB는 물론이고 CB들, 상업은행들, 커머셜 뱅크들도 전부 힘들어졌잖아요.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 자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무역금융이 위축이 되거든요. 무역금융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의 수출로 사는 나라인데 무역금융이 위축이 되고 글로벌 무역이 똑같이 위축이 되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첫 번째 실물 경로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유동성 경로가 또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합니다. 건국에서 유동성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지점에다가 놓고 그걸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도 빌려주고 기업에도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자기네가 힘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 끌어와라. 근데 계약이 있으니 계약이 안 끝난 걸 끌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중에서 막 끌어갑니다. 그게 2008년 10월, 11월이 그렇거든요. 엄청 나갔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 일을 잘 모르시죠? 97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외환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화 유동성이 확 나가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 부도를 선언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은행계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그 은행의 자금 쪽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 자금 쪽은 잠을 못 잤을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게 미쳤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미국도 그렇고 이 위기 국가들이 금융 완화도 하고 뭐 재정 쪽에서 긴급 재정도 풀고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해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2009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2008년 중반서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2009년 초에 그 상반기 쪽에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위기 발생국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 완화를 대폭적으로 하고 하면서 부양을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유동성 문제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그 당시에 2009년도 이때 우리나라가 그 유동성 위기에서 빠져나온 데는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상당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게 한미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외화 상태에 대해서 그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이 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초에 중국이 4조 위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수출 부분도 살아나고 해서 경기가 떨어졌던 것만큼 빠르게 또 리바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그래서 경기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서부터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위기가 한번 지나가면 경제 지표들이 왔다 갔다 한번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낮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2월서부터 금년 2, 4분기서부터 금년 1,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기비로 0%대에 머뭅니다. 1%를 단 한 번도 못 넘거든요. 그동안 평균을 해보면 사실은 0.5%씩 성장을 했습니다. 0.5%. 그걸 연율로 바꾸면 2% 정도의 성장이 되죠. 2%면 뭐 다른 선진국에 가면 뭐 일본이나 미국에 가면 그럭저럭 괜찮은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저성장 저물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저성장 저물가로 빠져드는 거냐, 답을 좀 내봐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일환으로 이 레포트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러면 먼저 저성장에 시달린 나라를 힘들어했던 나라를 쳐다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은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뭐 비교를 한다고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갈 수가 있고요.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좀 얻어보려고 이걸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대충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 경제 일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사점 4가지하고 차이점 4가지, 뭐 시사점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비교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올림픽 개최하는 시기가 동경올림픽이 64년이고요. 우리가 88년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흥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야 뭐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 두 나라가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그 경제적인 유사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이라고 아시나요? 사실은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서요. 3년 정도 이동평균을 한 겁니다. 스무딩을 한 겁니다. 스무딩을 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 경제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 빨간 선이 일본 경제인데요. 세 가지 국면을 거쳐서 경제가 흘러가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입니다. 처음에는 10% 내외의 GDP 성장률, 매우 높은 성장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4% 정도 안정성장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가기 싫지만 이 제로 성장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갈 때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축은 일본이고 이 축은 한국인데요. 일본이 고도 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떨어진 시기가 70년대 전반입니다. 이때 왜 그랬느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71년엔 닉슨 쇼크도 있었습니다. 닉슨 쇼크라고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명목상으로라도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국에 가지고 가면 그거를 연준에서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믿음, 이런 약속하에 달러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무뎌지다가 71년에 닉슨이 이제 가져와도 안 바꿔주겠다. 그냥 신용으로만 할 거니까 받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닉슨 쇼크도 어떤 경제 금융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결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일본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을 마감하고 안정 성장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정 성장기에서 제로 성장기로 떨어지는 이 시점을 보면 90년대 초반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때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거죠. 일본이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로 성장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이 초록선입니다만은 97년, 8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위기거든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는 진짜 많은 게 다릅니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코노미스트로 지금까지 20몇 년 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외환위기 이전에요. 저희 팀이 8명 있었거든요. 지금 직장은 아니고 딴 데 있었는데요. 8명 있었는데 그 일을 요 외환위기가 딱 끝나고 나서요. 2000년대 초반에는 저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한국 경제도 뭐 소비 보고 수출 보고 따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 각 국별로 이렇게 보고 세경제도 보고 이랬었는데 물론 제가 좀 조그만 데로 옮겨서 혼자 다 한 것도 있지만 유효 인력이 없어졌습니다. 직장 내에서.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충격 후에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 성장기로 들어가서 이제 4, 5% 성장을 해왔습니다. 좀 보시면은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로 가느냐, 제로 성장기로? 요 그래프로 보면 2010몇 년 내지 2020년에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세계 경제는 매 10년마다 10년 주기로 움직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같은 경우에 70년대 초반 73년, 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말쯤에는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거의 뭐 빈사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80년대 말에는 그 미국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제일 유행하던 게 아마 일본식 이런 말이 제일 유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경제를 배우자, 뭐 경영을 배우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하도 안 되니까 일본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따라 해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진짜 망가져 있던 시대가 그 80년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은 그 94년 12월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줄줄줄 발생해서 97년 7월에는 태국하고 그 인도네시아 이쪽에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이게 11월에 와서는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98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저성장 또 그 90년대 말에 저성장이고 2008년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2010년에도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로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위기라는 거는 미리 알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그 2020년에 가까워지면 4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가?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지난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난 20년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계속. 그래도 중국은 그거를 넘고 온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 5년 후에 중국이 계속처럼 고도 성장을 갈 수 있을까? 뭔가 금융 쪽에서 불안정한 측면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외부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우리 내부에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저렇게 떨어지고 요즘 뭐 별로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친 전셋값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순이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3, 4년 후에 그런 외부 충격과 내부 모순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제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안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건 제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럼 일본처럼 된다는 게 뭐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그래프 몇 개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일본의 경상 GDP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명목 GDP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어로 커런트 GDP인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저는 이게 일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상 GDP보다 불변 GDP, 그러니까 실질 GDP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거. 이게 또 일본화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GDP 디플레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더 그러니까 경상보다 불변이 더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다. 뭐 하는 것은 디플레이터가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축소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그게 일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계 경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일본은 세계 경제하고 계속 이만큼씩 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본화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똑같은 그래프 이제 한국 그래프인데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실질 GDP보다 경상 GDP가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이것을 일본화라고 하고 또 세계 경제 성장하고 비쳤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세계 경제보다 더 추가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일본화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외형적인 비교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점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4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일단, 인구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경제를 결정하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바닷물도요, 보면 바닷물도 맨 위에 흐르는 흐름이 있고, 밑에가 있고, 제일 저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경제의 가장 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존 힉스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200년간의 산업혁명은 뭐 그냥 별다른 게 있어서 뭐 생산성 향상 그런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폭증해가지고 그저 그냥 경기 화랑이 오래 지속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구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 분인데요. 데리 헨트라는 사람은 요분은 이제 주식 뭐 투자 이런데 그 투자 분석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령화,
그리고 버블 뒤에는 꼭 디플레이션이 온다 하면서 이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제가 드린 말씀 정도로 그냥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분 괜히 엉뚱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름이 이와타입니다. 이와타 키코라는 사람인데 여기 일본 글자로 모르시겠죠? 이게 디플레입니다. 디플레이션 경제학. 디플레이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런 종류의 책을 무지하게 많이 쓰시고 원래 교수셨는데 엄청나게 책을 열심히 쓰시는 교수고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줄기차게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있습니다. 10여 년, 20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장기 침체. 그거는 일본은행의 잘못이다.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아베노믹스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아베노믹스 중에 이제 통화를 막 늘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분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거의. 총재도 따로 계시고 하지만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 디플레이션에 관한 얘기가 이 책에서 좀 많이 베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듯 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이 인구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이 총부양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총부양률은 15세에서 64세 인구 사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분의 경제활동이 좀 어려운 14세 이하 인구하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부양해 줘야 되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일본이 이 비율이 계속 위에서부터 떨어지다가 여기 일본은 두 번 이렇게 바닥이 있었지만 이 바닥이 이제 진 바닥인데 이게 92년입니다. 92년에 43.3%로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계속 올라와서 60%는 아직 안 됐지만 거의 50%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양률이. 근데 이 92년은 언제입니까?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일본에서 저성장이 시작된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봤더니 그럼 한국은 어떠니 하고 봤더니 36.8인데요. 이게 작년이에요. 근데 올해도 36.8입니다. 저 소수점 끝에까지 가면 여기 12년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1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개념으로 부양률을 말씀드렸어요.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총 고용자 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 앞에서 보신 일본의 경상 GDP 그래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꺾이는 지점도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총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부양률을 이용해서 인구 오너스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왜 총부양률이 저점일 때 저성장이 시작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구 보너스라는 개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기 데피니션대로 하면 인구 구성의 변화가 경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인구 보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의 변화로부터 경제가 이득을 얻는 상태죠. 그럼 뭐냐면 이 인구 구성의 변화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총부양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부양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서 추가적으로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상태. 이거는 당연하죠. 인구 오너스는 뭐냐면요. B자 하나 뺀 겁니다. 그리고 부양률이 올라가는 시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반대로 이 시점부터는 점점점 인구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양률 저점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 나쁘다가 좀 그렇지만 경제에 어떻겠습니까? 이게 수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부양할 사람이 제일 없을 때인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근데 저성장이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한계의 개념이잖아요. 예, 마지널이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경제
저처럼 뭐 이코노미스트가 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경제 분석을 할 때도 레벨을 잘 봐야 되는데요. 더 봐야 될 게 추세입니다. 예, 레벨보다는 그 트렌드가 훨씬 더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저점에 있어 가장 좋은 상태다가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인데 한 가지 더 보시면은 그러면 미국은 언제냐? 2005년입니다. 막 억지로 때려 맞추면요. 그 다음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억지로 때려 맞출 수 있죠. 중국 1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까 제가 2010년대 말에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아직 남았습니다. 인구 보너스를 충분히 즐길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6%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50년도에 총 부양률이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일본이 95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5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는 역시 한국이나 일본 경제보다는 더 생생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 구성의 변화는 사실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까라고 수많은 선진국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인구는 또 아주 경제 상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또 혹은 전쟁 모든 것들이 복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인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거는 그냥 대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유사점으로 생각한 것은 성장 동력이 약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고 한국은 끝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관찰한 거에 의하면 제조업 30% 룰 물음표 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학설로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조업 30% 룰이 상당히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점선 그래프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게 일본의 제조업 비중입니다. GDP 중에 그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 되느냐.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피크였는데요. 그때 28%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서부터 90년까지 떨어지는데요. 요건 제조업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일본의 버블이 막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업, 건축업, 건설업이죠. 그 다음에 그 내수 산업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서비스 쪽에서 또 일어나고 하니까 좀 떨어졌죠. 진짜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버블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요 일본의 그래프를 여기 숫자만 바꾸면 미국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30씩 빼면 됩니다.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이 제조업 비중이 피크였거든요. 그때 28%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슷하게 떨어져요.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지금 12 내지 13%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저 30% 선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보면 지금 현재 28%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이 그닥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여러 가지 글도 써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 만드는 데는 천재다. 최고다, 최고. 근데 서비스업에서는 최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이던 제조업이 피크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지만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고 그 흐름이 서비스업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최고다. 장인정신, 특유의 장인정신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어쩐지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요겁니다. 언제냐면 2007년도에 ADB 연차총회가 교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는데 분명히 교토니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는 일본이거든요. 인도 사람은 게스트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모든 데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어떤 세션에서 발표를 할 때 저 앞에서 일본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요. 저기 앉아서 듣는데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못 알아들을 영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인도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요. 아무 때나 손 들고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일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상당히 딱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고 전혀 주인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저녁에 만찬을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딴 나라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상당히 좀 어설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업 시대가 끝나고 일본의 시대도 좀 끝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역시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지만 일본이 정점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토플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2009년 결과인데 161위가 말리라는 나라인데 이게 꼴등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136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요. 89인데 요거는 전체 성적이고요. 거기에 저도 토플을 요즘 안 봐봐서 모르겠는데 리스닝하고 이렇게 스피킹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라이팅 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하는 거는 여기 안 냈는데 일본이 거의 꼴등입니다. 뒤에 한 두세 나라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의 영광을 할 수는 없겠구나.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산업 공동화가 나타나잖아요.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략 일본 해외 생산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한국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6.7%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요. 해외 직접 투자도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데요.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외연을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 것 같고 특히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 경영하기 힘들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확대가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버블 붕괴로 이어지는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버블도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버블 붕괴가. 그렇지만 하여간 일본에서 생성돼서 85년 정도서부터 생성돼서 90년까지 생성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버블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자기 내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규모도 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글로벌 외환 위기, 우리도 같이 부안해도 한 측면이 있지만 외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규모도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작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지가는 80%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이게 4만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39,800인가 됐는데 4만이라고 썼고요. 이것이 2003년에 8,000엔까지 갔으니까요. 80%죠, 이것도 주가도. 근데 주가는 나중에 회복을 했는데 지가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어느 정도 붕괴된 거냐라고 보니까는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1,500조 된 적은 없었고요. 각각 최고를 구해보니까 부동산에 1,200조가 공중 분해됐어요. 부동산에서. 그리고 주식에서 300조엔이 날아갔는데 이거는 지금 16,000원 회복했으니까 훨씬 더 줄었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 1,000조
쯤 되던 자산이 이게 2,300~400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주식이고, 여기 잘 안 보이죠, 이거. 요게 GDP입니다. 그래서 GDP의 3배가 공중분해된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올라가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버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이제 버블에 대해서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면 버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주가나 지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정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실제 가격, 실제 지금 얼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얼마가 적당하냐. 이론 가격하고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가격이 1억인데 이 집이 지금 2억이 나간다 그러면 1억의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점은 뭐냐면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요. 사실 개념적으로만 있지 실제 거의 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은 터져야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2억 같다 그래서 버블이라고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니 그냥 2억으로 해가지고 또 가더라 그러면 그 버블이 아니고요. 1억에서 2억 갔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땅 터지면서 다시 1억이나 그 밑으로 가면 그 1억은 버블이었던 거죠. 그래서 버블은 터져야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버블의 효과는 비대칭적입니다. 아주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이게 버블이 생길 때는 자산을 갖고 들고 있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딱 터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버블7이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간 7군데를 버블7이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행복했습니까? 저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버블7 밖에 있어서. 버블7 안에 계신 분들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산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요. 그 버블7 깨지고 거품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 나빠지고 하우스푸어 문제 생기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전셋값 앙등하는 문제 생기고요. 그래서 이 버블은 생기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블은요, 발생할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 조건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한테 퍼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LTV 120%라고 저기 적혀져 있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LTV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집을 살 때 금융기관에서 6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1억분의 6천에서 그게 60%잖아요. 그 비율을 LTV라고 하거든요. 근데 LTV 120%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금융기관에서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저런 일이 일본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 1억이지만 한 달 있다가 2억 될 건데 그러면 지금 1억 2천 빌려줘도 한 달 뒤에 LTV는 60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 뭐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아닐 테고 뭐 일본의 주택 전문 회사라고 해서 주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막 그런 쪽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가격은 오른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에 일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신용 공급입니다. 이게 뭐를 태우려도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통화를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해줘야 또 버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버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버블을 간단하게 제가 1000조, 100조, 10조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붕괴국 규모는 저거보다 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알기 쉽게, 기억하시기 쉽게 1000조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한 게 100조 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다 처리를 못해서요. 나중에 2002년도에 나라에서 또 돈을 좀 줘가지고 구제금융 실시해가지고 이제 끝에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 부담 들어간 게 10조 엔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 일본 당국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은행이 100조 다 책임져라. 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조금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혈세 투입을 10조엔을 했는데 그 대신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그동안에 국민 다수가 겪은 고통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10조, 100조, 1000조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해소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하도록 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 그림보다는 요 그림을 좀 먼저 제가 편집상 좀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버블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버블 붕괴가 두 번 있었잖아요. 90년대 버블 붕괴하고 2008년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그 버블 붕괴에 보면 그 앞에는 꼭 글로벌 임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느 나라는 계속 경상수지 흑자만 누적이 됩니다. 어느 나라는 반대의 나라는 계속 경상수지 흑자만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래프에 제가 요거 선의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입니다. GDP 비중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임밸런스가 이렇게 확대됐을 때 한 번 90년에 버블이 붕괴가 한 번 됐고 또 한 번 확대됐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본의 버블 붕괴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세계가 안 좋았다고요. 미국도 역시 안 좋았는데 80년대 말에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레이건 이제 집권 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레이건이 내세운 게 레이거노믹스라는 거거든요. 그 레이거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감세입니다. 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긴축이고요. 그 다음에도 세출 삭감하고 규제 완화 네 가지 축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잘 안 됐고요. 그 중에서 작동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감세하고 금융긴축이 작동이 됐거든요. 근데 감세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소비 많이 하겠죠. 설비 투자도 좀 많이 하고요. 기업도.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긴축을 하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그 금리차를 보고 외국에서 유동성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환율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는 또 달러하고 얘네들은 또 악순환을 이룹니다. 서로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미국이 이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엄청난 흑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임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시정해 달라고 미국이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당연한가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야, 환율 때문에 그런 거야. 환율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엔을 좀 강하게 하고 마르크화도 좀 강하게 하자. 그래서 엔고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죠. 근데 이때 일본은 내심 그랬거든요. 야, 우리 제조업 실력 끝내줘. 저 환율 좀 올라가지고는 우리 영향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엔고가 되니까 일본의 금리가 하락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이제 뒤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엔고가 되면은요. 일본 수출이 줄잖아요. 예. 일본 수출이 줄으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엔고가 되니까 수입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금리를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지금 일본 금리는 제로 아닙니까? 제로인데 당시에는 5%였다고 합니다. 공정 할인율이 5%였는데 그거를 2.5%까지 확 내려버립니다. 금리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86년, 87년 계속
이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일본의 주가하고 지가가 올라가기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87년쯤 가니까 일본 정책 당국이 아연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올라도 넘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이제 긴축으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유도 없이요. 뉴욕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세계가.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일본 니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고 니네는 경상수지 흑자니까 흑자인 애들이 계속 좀 금융 완화를 해줘야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 긴축을 가져갑니다. 언제까지? 89년 가을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88년, 89년 올라간 게 진짜 거기서부터는 버블이 막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89년 가을에 갑자기 일본은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거든요. 통화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가 시작됐죠.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대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해피했던 시기입니다. IT 혁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주가 있잖아요. 미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쯤 되니까요. 미국의 애널리스트, 주가를 보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0년 차 되는 사람들도요. 자기네 경제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간 것만 본 겁니다. 미국 경제를 90년대.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 것만 봤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는 걸 잘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이 IT도 버블이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기 2000년에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더군다나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9.11 사태 나면서 그때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한번 해본 거겠죠. 주가가 몇십 프로 떨어질 거다. 여기에 배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때.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주식 떨어지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감세, 금리나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요, 더더군다나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이 돼버려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유동성 집중이 됐던 것이 제가 뒤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유동성이 막 확대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확대된 유동성이요. 부동산 버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미국도 물론이고요.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또 그것들이 다 붕괴가 돼서 이제 버블 붕괴가 됐던 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버블 붕괴는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차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좀 앞에 그거는 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유사점이라고 생각했던 맨 마지막이 이제 수요 확대가 한계가 이르렀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확대, 즉 그 중에서도 내수의 한계가 이르렀다. 우리 보시면은 일본 이 그래프 또 보십니다. 또 보시는데 이게 일본 소비인데요. 소비 금액을 그대로 나타낸 건데 GDP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비 비중이 계속 떨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소비는요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 조금 안 좋아지고요. 경기가 나쁠 때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고 이랬던 게 소비인데 최근에는 경기 둔화를 선도하는 게 소비입니다. 플럭체이션도 되게 커졌고요. 소비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안 좋아지고 있고 고정투자 안 좋아진 거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고정투자가 거의 GDP의 40%에 이르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25% 정도로 떨어졌고 일본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르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고정투자 증가율이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이롭습니다. 하여간 한국과 일본은 이 고정투자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그 수요 확대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요가 이렇게 줄게 되면요, 이 디프레이션 갭이 생기게 되죠. 뭐냐면, 이거를 공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공급을 이렇게 평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수요가 계속 따라가는데, 이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능력만큼 수요가 못 따라가서 디프레이션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여기 90년대, 요거 똑같고요. 90년대 이후에 이 한두 번, 여기 잠깐 제외하고는 일본 경제에 계속 디플레이션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화됐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8%까지 저렇게 떨어집니다. 수요가 저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디플레이터를 전년 동을 한 건데요. 물가가 똑같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GDP 갭을 한번 그려봤는데,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 내각부가, 자기네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정밀하게 구한 거고, 저거는 제가 그냥 HP 필터라는 기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GDP 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도 좀 GDP 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계시는 아베노믹스라는 것은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GDP 갭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을 좀 쳤습니다만 아베의 믹스다. 아베가 세 가지 정책을 믹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의 믹스다. 아베노믹스. 이제 디플레이션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도 2년 내에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도 2배로 늘리고, 그래서 CPI를 2%까지 맞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그냥 쓱 없어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제가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한번 쓴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만,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실제로 결정타는 일본한테 맞은 거거든요. 실제로 결정타는 일본에서 약 150억 달러 정도를 일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빼나갔기 때문에 그게 결정타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7월에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전에 아까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태국에다 투자를 해놨잖아요. 금융기관도 같이 따라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돈 끌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략 우리나라 돈 빌려준 거에 4분의 1 정도가 일본의 자금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15%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구 구성도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 제조업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도 우리나라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수요 확대 한계도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자산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직은 일본과 같은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지는 모르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는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더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아직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의 장기 침체는 앞 시간에 보신 바와 같이 자산 디플레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자산 디플레이션이 실물 경제까지 딱 달라붙어가지고 고착화돼가지고 계속 실물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잠깐 뒤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요, 그 자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산이 대략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유가증권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선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든 뭐 일본이든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우 중요한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투자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까 부실채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실채권화 된 거거든요. 은행 부실채권이라는 게 거의 부동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 채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해서 은행들이 이렇게 함부로 마구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죠. 그 주가도 마찬가지. 그 은행의 주가가 떨어진다면은요, 그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하게 돼서 대출이 감소할 거고, 또 다른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그 실물 경제를 억제하죠. 이거는 기업 부분이고 가계로 옮겼을 때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가계에 뭐 우리 집이 갑자기 싸졌어요. 그다음에 내 주식이 휴지가 됐어요 하면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물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얘 스스로가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고통은 있지만 경제가 같이 커가잖아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고통 플러스 경제도 같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하락을 낳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근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만일에 임금하고 금리가 하방경직성이 있다. 명목 임금의 혹은 명목 금리의 하방경직성 더 안 떨어진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100% 하방경직성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가기 전에는. 그리고 물가도, 임금도 그렇게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임금을 좀 내렸다고 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내려가면 실질 임금은 감소가 되는 거죠. 하여간 가격 하락하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명목 마이너스 물가 이게 실질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은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고용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리가 상승할 때 기업 측에서는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가격 하락한다는 거는 기업으로 보면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하면 기업 수익이 저하가 돼서 당연히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총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죠. 아까 끝나기 전에 GDP 디플레이터 보셨잖아요. 거기 디플레이터에서 밑에 수요 부분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같이 그림자였잖아요. 물가가 같이 하락을 하게 되죠. 이게 한층 더 물가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베노믹스가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디플레이션에 우리나라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디플레이션 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하향 트렌드이긴 한데요. 아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가 부분이거든요. 전세가가 계속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그 바탕을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제가 집을 갖고 있어서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산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처음서부터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되고 생긴 후라도 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책 대응이 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일본 정책 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 정책 당국이 초기에서부터 부실채권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그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부총재 되신 그분도 그 당시에 10년 불황은 결국 그 정책 실패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일본이 10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미국하고 차이입니다. 한번 이걸 보시면은요. 이게 계속 보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점을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미국은 5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 걸렸잖아요. 5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됐느냐. 특히 그 전에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이 버블 붕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면서 버블 붕괴 아까 제가 1200조 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10조 달러잖아요. 10조 달러. 그리고 미국의 버블 붕괴 있잖아요. 이것도 10조 달러예요. 규모가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근데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크니까 부작용은 좀 더 작았겠죠. 일본보다는. 하여간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 지금 도전을 직면해서 양국의 자세가 너무 다른 겁니다. 한 나라는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줄줄줄 내려갔고요. 한 나라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5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버냉키가 아마 2008년 전 글로벌 외환위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근처에 이제 연준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냉키가 아시다시피 학자예요. 학자인데 이분이 그 전에 학자일 때 일본에 갔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다 공부하고요. 일본이 양적 완화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된 게 2001년도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2006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수습했는데 6년 동안 했었거든요. 40조 엔 정도 규모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버냉키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일본에 가서. 그래서 관련 논문도 많이 내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참고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2008년도 그 중요한 시기에 연준 의장이 됐다. 이거는 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일본의 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디플레이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봤거든요. 거의 15년 동안 봤고 자기가 연구도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 밴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과감한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실시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예를 봤을 때 일본은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빨리 빠져나오지는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이후에 98년서부터 구조조정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세계에서 이제 칭찬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 일본에서도 그걸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자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뭔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시면은요, 일본이 그렇게 아무 일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부실채권 처리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부실채권 잔액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거의 2006년에 해결될 때까지 30조円규모가 계속 은행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을 전부 누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00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좀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일본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이제 처리한 금액이고요. 여기 빨간 바가 뭐냐면 일본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순익들을 다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란 부분은 뭐냐면 들고 있던 자산들,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서 갖다 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유 주식 매각까지 하고 할 정도였고요. 이것들은 또 다시 주식시장 약세로 또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더 강화됐겠죠. 그리고 2002년에야 이제 금융재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이걸 왜 미리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정책을 잘해서 저렇게 빨리 부실채권이 해결된 것도 있지만 추가 부실이 안 생겼거든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2002년서부터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아까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그 틈에 실물 경제가 좀 회복을 하면서 그 전에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도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2002년 이쪽으로 들어서면서부터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잘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기 떨어진 것도. 그래서 뒤늦게나마 뭐 성공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56조쯤인데 매년 일본 은행들이 그 버블 기간에 대출을 증가했던 부분이 56조씩을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는 9조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위축이 됐고 잔액을 보면 500조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한 400조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통화 쪽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재정은 뭐 한 거냐? 놀고 있었냐? 그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는 거의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2년서부터 96년까지요. 그 5년 동안 6번에 걸쳐서 경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재정정책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투입한 돈이 한 66조쯤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66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타이밍이 한 타이밍 늦고요. 금액이 한 2% 적고요. 해가지고 별 효과를 못 거둔 겁니다. 그래서 재정 효과는 그렇게 엄청나게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 뭐 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효과가 없었죠. 제가 여기 97년 하시모토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상 이름인데요. 97년도에 이제 이분이 수상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그 재정정책에 쓴다고 66조 원이나 쓴 거예요, 갖다가. 그러니까 재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좀 건전화하자 해가지고 지금 재정을 확대해도 힘든 판에 재정을 긴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한번 90년서부터 버블 붕괴돼가지고 6, 7년 고생하다가 한번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찰나가 97년인데 이 하시모토가 재정 긴축을 딱 해버리니까요. 다시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하시모토를 그 일본의 후보라고 하거든요. 그 루즈벨트를 아실 겁니다. 루즈벨트가 유명한 거는 대공황 이후에 그 뭐 케인즈하고 해서 뭐 그것도 이설이 많습니다만 재정 정책을 잘 써서 미국을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대통령이 후보입니다. 그 후보 때 이제 대공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도 좀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만들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공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별로 초기에 한 게 없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후보 때문에 이 대공황이 그 파괴력이 더 커졌다고 미국 사람들이 계속 후보를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시모토가 일본의 후보가 된 겁니다. 하여튼 재정 정책이 이랬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90년대 중반 이후에 또 타이밍상 복지 니즈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의 재정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올해 일본이 93조 정도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 중에서 그 세입 부분을 보면은요. 43조밖에 안 돼요. 세출이 어쨌든 간에 93조를 해야 되는데 반이 안 됩니다. 조세 수입이. 이게 아주 기형적인 구조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뭐 6, 7조 있고요. 요거까지 뭐 조세로 보고 그 나머지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게 43조입니다. 올해. 43조고요. 보면은 대략 22조 정도가 요 관련 국채에 관련해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이 한 10조 정도, 10조 엔 정도를 이자로 지금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90조 중에서. 그리고 뭐 12.3조는 채무 상환이라니까 뭐 이쪽에 좀 상환하려고 하는 걸 거고, 그렇다면 매년 30조 이상이 꼬박꼬박 쌓이는 거거든요. GDP의 10% 정도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라고 하거든요. GDP 분의 정부 부채가. 그런데 그게 10%씩 매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빨리 경제를 살려서 그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 1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실 거예요. 다 일본 소비세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5%인 걸 내년에 8%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한 6조 정도, 6, 7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일본의 재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아베노믹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재정 쪽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두 번째,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는 취약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문이 있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일본 경제백서에서 따오는 바람이에요. 보시면은 경제가 나쁜데 기업은 좋고 그리고 가게는 나쁘고 이럴 수는 없죠. 전부 나쁜데 특히 어디가 나쁘냐고 봤을 때 일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한국에는 지금 가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 과잉이라고 해가지고 그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해서 세 가지 과잉이 생기면서 기업들 수익성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와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미국 하면은 소비 그리고 가계 부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000조라고 하는데요. 가계 부채가 얼마까지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쪽에 상당히 모순이 쌓이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3대 과잉인데요. 그 버블 붕괴로 인해서 기업 부분에 3대라는 게 이제 세 가지라는 게 부채, 설비, 고용의 세 가지 그 과잉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과잉은 그냥 각각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9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 과잉이 한 200만 명 됐다고 하고요. 설비는 한 40조 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계부채 하면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도 크지만은요,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더라도 자산이 커지면은 지금 이게 상쇄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산이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개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저렇게 약세를 보일 때 가계부채 문제가 저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가계부채하고 자산의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약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000조라면 자산 한 2,000조 된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게 3,000조, 4,000조가 되는 거거든요. 1,50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로선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이 또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아마 플라자 합의 이후에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엔고 불황이거든요. 엔고 때문에 불황이 온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원고 불황이 올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외화 유동성 문제거든요. 이건 단속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나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그러기로 모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되고 한 가지 짚는 거 말씀드리면 요건데요. 환율하고 주가의 관계를 보면 요게 외부 충격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환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뀝니다. 엔고 불황이니까 엔고가 되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엔저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냥 볼 필요 없이요. 똑같습니다. 환율하고 니케이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화 환율이 바뀌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사주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엔고 불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 구조는 계속 설명드렸고요. 일본이 이 엔고 불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95년서부터 2004년까지 엔고 불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2004년 초에 그린스펀이 당시 연준 의장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자꾸 외환시장이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큰일 낸다 해가지고 그때 딱 그치고 한 6년 안 하고요. 2010년 정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들으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이번에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게 뭐 정설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엔고를 시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이걸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03년을 제로로 해가지고 순매수한 걸 누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샀나 이렇게 보면은 2004년 초반까지 한 중반까지는 일본이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이 샀습니다. 근데 유럽인가요? 유럽이 아닙니다. 저거는 중동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유럽이라고 한 거의 대부분은 영국이고요. 영국에 돈을 갖다 맡기는 거는 당시에 고유가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중동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중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중국입니다. 최근에 많이 샀지만
그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그 얘기가 나온 2005년 언저리에 산 사람은 중국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했거든요. 인상하면서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시장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 연준에서는 계속 단기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의 장기금리를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입니다.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이겁니다. 일본이 엔고 시정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요. 그런 그 방법으로 미국채를 사는 거죠. 유럽하고 같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사니까 이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고요.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아시죠?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가지고 바깥에 가서 수익률이 높은 증권을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국은행에 계시더라고요. 한국은행의 한 팀장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이 국채를 사면은요, 미국채가 보통 적어도 2.5% 정도는 주잖아요. 한 3%까지는 보통 줬는데요. 근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 정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자율 0.5%로. 그래가지고 3%짜리를 사면 2%, 3%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연간 한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조 엔 정도가 되고, 아까 일본의 재정에서 기타로 한 6조 엔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그 돈이랍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번 돈 2조 엔 정도가 매년 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여간 일본은 하여튼 엔고에 대한 이런 두드러기가 있고요. 계속 엔고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라고 느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하고 저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밌는 부분을 생략하고 시사점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물가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까지 가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우에서 계속 보신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인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일본 디플레이션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로 버블이 붕괴한 게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부실채권 처리 지원하면서 금융기관하고 같이 실물경제 부분, 가계, 그리고 기업까지 같이 묶이는 구도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 부재는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최소한은 안 하거나 해서 절대로 디플레이션에 가진 말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좀 역전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것 같긴 하지만요. 지난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일본의 GDP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0.8%였는데요. 일본은 1.0%까지 올라가서 이게 역전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가가요.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거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에서도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경상수지에서 일본을 앞선다는 거는 참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보는 각도를 약간 바꾸면 이게 좀 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수지가 흑자란 얘기는요,
그 IS 균형, 그 경제학에서 배웁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저축보다 투자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거죠.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일 간의 경제지표가 비록 단기로 예측되긴 하지만 역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우려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억제가 관건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그 미국하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미국하고 일본의 그 저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버블 붕괴가 시작된 시점에 그 주가가 가장 높은 걸 100으로 했을 때요. 미국은 그 시점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버블인지 아닌지 또 다른 버블이 생겨서 또 더 한 번 더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뭐 16,000까지 지금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하여간 자산 디플레이션 억제가 제일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회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뉴스가 다 테이퍼링 뉴스 아닙니까? 테이퍼링 뉴스인데 테이퍼링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죠. 실업률 같은 것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실업률 6.5%로 잡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만 저는 연준이 잘 언급하지는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부동산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됐다면, 이렇게 회복이 안 됐다면 테이퍼링 얘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MBS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고 있고, 일본도 보시면은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 또 오피스나 또 동경,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일본도 이게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 나라들이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좀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시사점인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 부동산 문제, 지금까지 가격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로 이렇게 화학반을 일으키면 상당히 파괴력이 클 거다. 그러지 않도록 조기에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부실 해소의 매직이라고 그랬는데요. 부실의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보니까 미국 같으면은 가계에 있던 부채가 아까 딜레버리징 보셨잖아요. 절반 정도는 개인들이 한 거 맞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부채를 줄였는데 절반 정도는 누가 했을까요? 개인들이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FRB가 한 겁니다. 연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결과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졌고요. 예. 또 재정 적자가 늘어났겠죠. 일본 버블 붕괴도 보면은 그 부실채권을 누가 처리했습니까? 여기는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이 했지만 결국 최근에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또 이제 BOJ나 이런 데서 그 일부를 떠안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누가 해결할까? 그런데 결국은 아까 미국 얘기를 드렸잖아요. 반 정도는 개인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포클로저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부동산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포기한 부동산, 거기서 생긴 부실채권을 결국 연준이나 정부에서 대충 해결한 그런 꼴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뒤집어지면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부채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그 부실채권은 누가 처리를 하게 될 건가? 가계인가 정책당국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곰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태에 다다르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간에,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정책 당국이든 다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프롤로그로 시작했는데 에필로그로 좀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사람이 다르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일본 연구소에 한 6개월 정도 파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본 연구원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연구원이 대학에 또 강사로도 나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자기네들 젊은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해외여행입니다. 자기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간에 하는 게 여기서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라. 딱 한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만 갔다 왔다고 손을 든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해외여행을 삼지라고 하거든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안 간답니다. 그래서 대학생, 요게 이제 그래프 제가 이제 찾아서 낸 건데, 여기는 한 60% 조금 넘게 안 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천수대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본 중심에 가면은 그 일본 국왕이 거주하는, 우리로 치면 무슨 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경이 한 5km 되고 일본에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에 있을 때 계속 거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가면 천수대라는 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이 둘이가 이렇게 오더니 일본말로 저보고 사진을 좀 찍어달래요. 근데 첫눈에 딱 보기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딱 받으면서 이거 누르면 되는 거냐? 그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찍어달라는데 또 한국 사람이네? 그래서, 야, 니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냐? 그랬더니, 어저께 히로시마에서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네 둘이 가요. 그 아는 애들이 아니에요. 히로시마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냐? 나 동경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같이 행동하면서 올라오는데, 다음 날은 또 어디로 해가지고 계속 북상해 갈 거라고 합니다. 저 위까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그래서 니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세뱃돈을 꼬박꼬박 모은 걸 가지고 왔고 한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좀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제가 좀 비과학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디플레이션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좀 해주신다면 안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만 해도 3배고요. 일본이 열심히 지금 설명해 드린 것 같이 20년 동안 열심히 뒷걸음질 쳐왔는데 아직도 세계 3위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2등이 됐기 때문에 3등인데요. 중국이 조금 천천히 했으면은 아직도 2등 할 겁니다. 이런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가 좀 잘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감사합니다.